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2년도 지방 9급의 기출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처음 본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좀 힘들게 했는데 답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보니까 행정학의 주요 적금 학자, 그다음 특징을 물어봤죠. 생태론의 대표 학자는 누가 돼야 돼요? 리그스가 돼야 되겠지. 가우스나 리그스가 돼야 돼요. 틀렸고. 반면에 오스본과 게블로는 미국식 신공공관리론이야. 정부 재창조론. 그래서 1번과 3번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맞았어. 생태론은 환경을 강조한 거 맞고, 물론 환경이 더 중요했고요.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 가격이나 경쟁 도입한 거 맞고, 이건 맞았죠. 근데 학자가 바뀌었다는 거. 두 번째는 후기 행태주의는 이스턴 맞아요. 사이먼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가치 판단하고 규범이고 사회 문제 해결하자는 거 아닌가요? 반면에 이제 얘는 답이 행태주의겠죠.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적이다. 이건 행태주의 단어고요. 또는 관료제 단어가 나와야 될 거야. 집권인이 뭐 계층제 이런 말들이 답이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다음에 유거버넌스론 로즈 학자 맞고 영국 학자입니다. 보다시피 시장, 정보, 시민사회, 네트워크 문제는 쉬웠습니다. 매번 보는 거니까 뭐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공익 물어봤네요. 실체설과 과정설 물어볼 건데 어쨌든 논의되는 건 이론론이야. 본질 가치 개념이고요. 실체설은 주어가 사회 전체가 돼야 돼. 사회 전체만의 독자성이 있다는 거고 과정설은 그게 없어요. 개인들 또는 이익단체들 요 사익만 존재하고 사익이 모여가지고 합의된 뭐가 된다? 공익이 된다는 거죠. 학자 물어보면 어려운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학자들 특히 성선설들 성선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칸트, 루소, 롤즈 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다 실체설이에요. 그다음에 과정설에 이제 공리주의 벤담, 그다음에 성악설의 홉스, 흉 뭐 이런 분들은 성악설입니다. 슈버트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학자가 나오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학자가 지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맞았죠? 실체설은 공익은 독자적인 이익이 있어. 사익을 초월한. 반면에 과정설은 그게 없어요. 공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익이 조정하고 타협되면 뭐가 돼? 공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서로 합의하고 타협하는 다원주의 민주주의는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가까운 거고 전체주의가 실체설이죠. 이미 선험적 이익이 있으니까 플라톤과 루소가 실체설의 대표학자고요. 칸트, 롤스밖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자 답은 그래서 디귿만 틀렸죠. 3번입니다. 하울의 라메시도 이거 처음 봤다고 또 어려웠는데 그냥 피터 메이 모형과 똑같아요. 국가가 주도하는가, 사회가 주도하는가,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 국가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있을 때가 공고화형, 구치기형. 국가가 주도하는데 인기 없는 라가 동원형이죠. 사회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높다. 그럼 막 시끄럽게 만들 겁니다. 외부 주도형이 될 거고 사회가 주도하는데 그 인기가 없다면 은밀하게 해야 되겠죠. 내부 접근형이나 은밀하게 할 겁니다. 가가 외부 주도형일 거니까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일반 대중이 주도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나는 사회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 관련자들만 그래 결정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관련 집단들이 은밀하게 주도하고 대중한테 알리지 않는 게 내부 접근형이죠. 그다음에 다는 공고화형 구치기형이에요. 인기가 높단 말이야. 이러니까 지지가 높으니까 결정된 후에 집행하기도 용이하겠죠. 반면에 라는 안 그래요. 인기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공중의 지지가 필요해요. 결정자가 주도하는 건 맞지만 최고 책임자가 인기가 낮기 때문에 PR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이거 지워버리면 답은 똑같아요. 그냥 라메시 이거 지워버리면 피터하고. 자, 4번입니다. 이건 처음 나왔죠. 여태까지는 뭐밖에 안 나왔다? 직접성이 높은 거밖에 안 물어봤죠. 직접적인 거. 그래서 공기업이 높다, 정부 소비가 높다, 경제 규제가 높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번엔 강제성이야. 어겼을 때 처벌되는 정도. 항상 제일 강제력이 권위야, 권력, 규제. 그 다음에 돈이에요. 세 번째가 정보의 정보. 그치? 애울 거 없어. 그냥 강제력, 공리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봐, 사회 규제든 경제 규제든 강제력이 높아요. 바우처, 보험, 보조금, 공기업, 전부 돈 쪽이잖아. 공기업은 돈은 아니지만 독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밖에 쓸 수가 없겠죠.
반면에 정보 제공 특히 조심할 게 조세 지출이야. 조세 지출이 약한 거로 나와 있어요. 살라몬에 의하면은. 그치? 그다음에 잘 물어보는 게 손해책임법인데 민간 물건 쓰고 내가 사고 났단 말이야. 네가 소송 거는 거예요. 네가 걸지 않는다면은 뭐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판단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손해책임법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애웃지 말고 규제가 제일 세다. 돈과 관련된 게 중간이다. 정보라든지 조세 지출이 세 번째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여태까지는 직접성밖에 안 물어봤는데 강제성을 처음 물어본 거야. 이제는 뭐가 나온다. 이제 뭐가 더 좋은지, 효과성은 누가 좋은지, 효율성이 누가 더 좋은지, 막 이런 걸 막 물어볼 겁니다. 점점점.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경제 규제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나왔죠. 상향이 누구냐? 상향은 실무자 연구하는 거잖아. 알아요. 답 여러분 다. 근데 문제가 뭐다? 맨 마지막에 반미터 반으로 나와버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향론자예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 사람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 그냥 하향론자야, 그냥. 하향론자.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상향과 하향을 써놨죠. 통합하고. 원래 하향, 상향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학자 이름, 학자 견해를 바꿔요. 그래서 사바티어, 특히 매즈메니언 나왔을 때는 원래 하향인데 사바티어 나중에 지지연합 모형 제시하면서 통합으로 바뀌어요. 엘모는 원래 상향이었지만 엘모도 나중에 통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군 하향에서 통합으로, 누군 상향에서 통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나왔을 때 범한 빼고는 비읍 들어가면 전부 다 하향이다 지금. 범한은 올라가 볼게요. 엘모는 뭐라고 그래? 상향이잖아.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후방향이라고 그래요. 그치? 실무자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가는 파트야. 위에서 먼저 만들어 내리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일을 하는 걸 보고 필요한 걸 뭔가를 발견한다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향이에요. 그래서 전방향이 아니 상향, 하향, 후방향은 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향입니다. 매지매년 나왔을 때는 하향이다. 일선 관료제잖아. 실무자 연구했잖아. 상향이야. 됐죠? 기업과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 반미터와 반오르는 이건 하향론자인데 이거를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리을이 들어가 있는 게 뭐 기억, 니은, 디귿 뭐세 개씩 나왔다면 상당히 헷갈렸을 거예요. 다행히 뻔한 답이 두 개 있어가지고 답은 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못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처음 나왔을 때 모르는 거 나온다. 지워라. 다른 게 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이것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뭐 연계 나왔을 땐 당연히 통합 모형이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니까. 그건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호구드와 피터스 정책 변동 모형은 많이 나왔죠. 혁유승정. 혁신의 포인트는 뭐라고? 새로운 문제야. 모든 게 새로워. 정책도 새롭고, 그다음에 조직 인사, 재무 모든 게 새로워야 돼요. 네, 틀렸죠?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 기반이 아니라 모든 게 새롭다는 게 혁신이고요. 승계는 그 유지부터 할게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 목표 그대로 있고 대안도 그대로 있어. 기본 골격이야 이게. 목표와 대안이 기본 골격 그대로 있어. 다만 요 대안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작아지거나 2교대가 3교대로 바뀐다든지 10%가 20% 는다든지 그 안에서 바뀔 수 있어. 산출물, 대안은 그대로 있는데 산출물의 강도가 좀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승계는 안 그래요. 목표는 그대로야. 대안이 바뀌어요. 대안이 다 바뀔 수도 있고 일부 바뀔 수도 있어. 새로운 게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목표는 그대로 돼 있지만 정책이 대안이거든. 정책이 대체되거나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승계 맞습니다. 답은 1번 틀렸고요. 유지는 기본 골격은 목표도 그대로 있고 대안도 그대로 있다는 거야. 다만 그 대안 내에서 2교대, 경찰 2교대가 3교대로 하위 10%를 20%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종결은 키워드가 뭐다?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 없애버리고 대체가 없다는 거. 대체 없이 중단이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두 개 있죠. 자문위원회가 있고 행정위원회가 있어. 법에는요. 이거 말고도 뭐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 많은데 주로 법에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죠. 안 해도 그만이야. 그 다음 행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있고 집행력도 있죠. 그 다음에 의결위원회는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력은 없죠. 징계위원회가 대표적이에요. 의결위원회는요.
자, 어쨌든 위원회는 위원이 여럿이다 보니까 책임성이 분산돼 있잖아. 지금 결여될 수 있다. 맞는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2번 틀렸죠? 업무가 계속 상시가 있다. 이건 행정위원회야. 그나마 좀 어렵게 낸 거야, 지금. 니은 틀렸어. 자, 어쨌든 외부 전문가가 분야별 대표로 들어오니까 민주성이 있습니다. 방금, 공원, 개국 6개죠. 방송통신위만 대통령이고 나머지든 5개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방송통신위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고요. 이 친구는 관할이 전국인 중앙행정기관이야. 방금, 공원, 개국이에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규제기획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규제기획위는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지 국민한테 서비스를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대체 또 중앙은 관할이 전국이야 이게. 그래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뭐 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 아닙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분명히 행정위원회는 맞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야. 왜? 국민 서비스가 아니라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잖아, 지금. 신분상 불이익을.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 아닙니다. 행정위원회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행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와 구속력 있는 행정위원회가 있다. 이런 행정위원회 중에서도 관할권이 전국에 미치는 그다음 국민 서비스라는 기관이 6개 있으니 바로 방금공원개국이고 이게 위원회지 행정위원회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자, 8번입니다. 관료제 나왔을 땐 병리 아님 특징을 물어보잖아요. 자, 분업을 하니까 장점은 능률적이죠. 문제는 뭐다? 훈련된 무능이나 할거주의가 나옵니다. 한 가지만 하냐, 우리 부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문서주의예요. 문서주의, 법과 규칙이야. 근데 문제가 뭐다? 이것만 지킬 겁니다. 형식주의야. 번거로운 문서 처리니까 이거 문서주의 때문에 나왔네요. 피터의 원리는 계층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과거 성적이 좋으니까 짬밥이나 과거 성적에게 승진을 시켜버렸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일을 잘했던 거지 앞으로 맡은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때문에 나온 문제가 바로 피터의 법칙이죠. 반면에 관료들이 자기 세력을 팽창하려고 기구와 예산을 키우는 건 제국주의라고 그래. 관료 제국주의. 답은 3번이 틀렸죠. 피터의 법칙은 승진 때문에 나오는 문제다. 무능력 이상으로. 내가 강사를 잘했던 거지. 강사 잘하니까 사장을 해요. 강사 능력과 사장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강사였는데 멍청한 사장이 돼버리는 거야. 유능한 선생이었는데 멍청한 교감이 됐죠. 그지? 유능한 6급 관료였는데 멍청한 이제 5급 관리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피터란 사람이 써서 피터의 법칙이고요. 피터란 이름이 영국이나 미국에 제일 많은 이름인가 봐요. 누구나 해당된다는 의미에서 피터야. 그래서 그 부제가 창조적 무능력이에요. 굳이 네가 잘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지 너 영역 밖으로 나가서 멍청해지지 말자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까 고일은 잘하지만 딴 걸 못하죠. 훈련된 무능인데 이거는 베블린이 말해요. 할거주의는 셀지닉, 피터의 법칙, 훈련된 무능은 이건 베블린이라는 학자가 말합니다. 이것 말고도 동조과잉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자, 9번도 쉽게 나왔죠. 허즈버그. 위생요인과 만족요인. 둘은 완전히 별개다. 일 그 자체, 직무에서 느끼는 만족감, 내적 요인들이 동기 요인. 이 밖에 있는 작업 조건이나 보수라든지 타인과의 관계 같은 게 위생 요인이죠. 감독은 내 밖에 있는 거잖아. 대인관계, 보수도 마찬가지야. 성취감, 인정감, 직무 그 자체. 이런 것들이 뭐다? 내 안에 있는 동기 요인이죠. 답은 4번입니다. 답은 쉬운 문제였고요. 뭐 호주보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이 10번인데 서번트 리더십도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였지만 서번트도 신속성론이야. 자질론입니다. 그 신속성론은 개인의 리더의 자질을 보는 게 아니라 리더가 부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거죠. 특히 제일 잘 나오는 게 변혁 리더십. 반대말은 거래야, 거래. 거래 안에 뭐가 있다? 지시와 지원이 있죠. X인간들. 변혁 안에 뭐가 있다? 참여나 성취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서번트 리더십의 반대말도 지시 리더십이야. 여태까지 리더는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따르면 보상해주는 사람이야. 그치? 근데 지금 안 그래요. 리더가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리더 역할은 뭐다? 이 실무자가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람이야. 일명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리더의 권력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이 부하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봉사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죠.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다.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윤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보상과 처벌은 바로 지시 리더십이야. 그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겠죠.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한 리더십은 지시 리더십이에요. 대체 거래 같은 것들. 그린리프 때문에 또 헷갈렸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억니은 두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을 쉽게 찾았을 겁니다. 1번 주가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똑같은 문제도 무지무지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린리프를 못 봤기 때문에. 대체 부하를 존중하고 부하를 봉사하고 그지? 정의롭게 부하를 대여하고 내가 정직하고 윤리감을 만들고 그린리프가 제시한 5가지 원칙이고 이거 말고 특징이 있죠. 들어줘라. 부하의 감정을 느껴봐라. 치유하고 환경을 인식하고 설득하고 개념화 능력이 되게 중요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지금. 지금 혼란의 시대잖아. 여러분 리더가 우리한테 방향 제시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념 정리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끌고 갈 것인데요. 예지 능력, 그다음 청지기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린리프 스피어스인데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반대말이 뭐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보상해주는 전통 리더십과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것도 찍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